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104페이지부터 오늘 내용이 책의 내용은 좀 많은데 실제로 이거를 요약해 보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4쪽에서 109쪽에 있는 내용을 111쪽까지네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과 도시재개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두 가지로 한번 쪼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의 의미. 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와 다양한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에 옮기는 것을 우리는 도시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각 도시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주거와 그와 관련된 생활 환경을 이제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도시들은 이 도시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성. 왜 필요한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발생한 도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집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도로가 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하고 해소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난개발이 또 마음대로 막 개발할 수 있는 거 우리 난개발이라고 얘기하죠. 어지럽게 개발하는 거를 이루어지면서 토지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경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느냐? 자, 연대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1970년대에는 자,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용도 지역의 종류를 좀 세분화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업지역, 그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서도 일반 상업지역,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심 상업지역, 이런 것도 있고요. 공업지역도 공업지역이 있고, 중공업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이 용도 지역을 구분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도시를 활용하겠다,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을 70년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요거 중요하죠. 지난번에 그 선생님이, 교생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했을 건데, 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언제? 70년대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게 되고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의 주거지를 철거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을 활발히 진행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규 주택이라면은 주로 이제 5층짜리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15층짜리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이제 아파트들 아니면 이제 새로운 주택, 양옥 주택들이 있죠. 그죠? 이러한 이제 주택들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더라. 80년대부터는 이제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0년 단위의 도시 기본 계획을 제도화하게 됐더라.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사례를 한번 보여주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20년 단위로 발표를 지금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90년대 이후에는 지역 간 균형, 삶의 질,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계획이 이러한 변화에 맞게 전개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비쿼터스 도시,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 그 통신 시설이죠. 옛날에는 3G, 이제는 4G, 5G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와이파이 이런 것들도 버스 안에서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는 정류장에서도 와이파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충전한다거나 아니면 버스의 도착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더라는 거죠. 그걸 실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획일화된 도시계획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에 대한 사례를 갖고 왔는데, 자, 2040 이번에 발표가 됐죠.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어떻게 서울을 개발을 할까 2022년도 3월 3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답니다. 주로 이제 보행 일상권이라고 해서 동네가 있으면 이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토대로 해서 이 일자리 근교에 뭐 공원도 있고 근데 지하철역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뭐 주거도 그 옆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수변 명소를 조성하고 수변 명소 접근성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래서 수상 활용성을 강화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20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 이러한 이제 도시 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가 이제 발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예전부터 이제 발달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낙후된 지역들을 다시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도시 재개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시 재개발의 의미 한번 보게 되면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건물을 철거, 수리, 개조 등의 과정을 거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우리는 도시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에 뭐 재개발이라는 것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표현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목적. 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도시 미관도 개선할 수 있더라. 그리고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더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의 기능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도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시 재개발의 목적이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도시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 재개발입니다. 도시 재개발이 왜 필요한가? 빠른 도시화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거나 불량 주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주택이 오래되면 이제 뭐 주차 공간도 부족할 수 있고, 아니면 배관도 뭐 낡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허름해지죠, 집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리의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생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가 되기 때문에 도시 재개발을 하게 되더라. 자, 그런데 이 도시 재개발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유형은 도심 재개발, 산업지역 재개발, 주거지 재개발이 있는데, 자, 먼저 도심 재개발은 여러분들 이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말 그대로 도심을 재개발하는 건데, 도심은 도시의 가장 핵심 지역이죠. 그죠? 가장 핵심 지역에 이 도심에 노후화된 건물, 아무래도 도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확장이 돼서 이렇게 커진 도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도심 지역이 가장 먼저 개발이 돼 있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은 계속 낙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건물이나 불량 주거 지역이 있으면 이거를 상업 및 업무 지역으로 변화시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우리는 도심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익선동, 요즘에 서울에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익선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서울 이제 종로가 원래 조선시대부터 뭐 일제강점기 계속 종로는 종로죠. 그죠? 도심에서 중요한 지역인데 뭐 익선동 이런 데가 지금 아주 그 과거의 이 가옥들 주거지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커피집으로 바뀌고 빵집으로 바뀌고 유명한 이제 핫플레이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 살기에는 좀 좋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상업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빌딩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허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지역 재개발이 있습니다. 산업지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산업단지 또는 전통시장 등을 아파트형 공장, 요즘에는 이제 지식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현대식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주거와 같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사업을 산업지역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는 서울의 과거 구로공단, 우리나라 산업화의 핵심 지역이죠. 이 구로공단이 공장지대였는데 지금은 이 보면은 다 공장들이 이런 커다란 빌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기업 건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업체, 공장들이 중소 그 규모의 공장들이 다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단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녹지도 보이고 도로도 쭉쭉 뻗어 있고 그래서 되게 깔끔한 지역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산업지역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 재개발 있습니다. 주거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동네, 그죠? 우리가 사는 요런 이제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낡은 주택들, 그냥 일반적인 단층 주택들, 아니면 2층 주택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허물고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 그 메모리가 닫히는 바람에 메모리를 새로 갈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촬영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도시 재개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방법, 도시 재개발의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철거 재개발,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이 있는데 철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뭐 새로운 시설물을 배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과거에 이런 집들이 있었겠죠. 집들이 낡은 주택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없애고 여기에 중에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는 거를 우리는 철거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짓게 되면은 되게 동네가 깨끗해지고 되게 좋아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원래 살던 원주민 또는 원거주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정착률, 다시 정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더라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낡은 주택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여유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낡은 주택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보상을 받고 나가기는 합니다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이 돈을 지불해야 일정 비율의 돈은 지불을 해야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받고 나갔지만은 거기에 추가로 돈을 보태서 다시 들어오기에는 조금 무거운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원주민들이 이 재정착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낭비하는, 왜냐면 뭐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 짓기 때문에 자원 낭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좀 갖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 재개발이 있는데, 자, 보존 재개발은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의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보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이 서울에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이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이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가옥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 100년 됐다고 해가지고 낡았겠죠. 그죠? 낡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없애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그리고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사람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고쳐주고 우리가 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존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 자, 수복 재개발은 보존 재개발하고 거의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보존할 가치가 조금 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조금 더 큰 거라면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거보다 좀 덜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고 개조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서울의 피막골, 옛날에 이 피막골이라고 하는 이 전쟁통에 그 뒤쪽에 이 메인도로 뒤에 형성되어 있는 요 저잣거리를 이제 피막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서민의 상징인 곳입니다. 왜냐면 요 메인도로는 주로 이제 왕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러한 도로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이 여기 이 도로를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면도로에 형성된 이런 가옥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낡았겠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거 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비교해보면 개발 후에 지금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거든. 근데 큰 변화가 없죠. 그죠? 기존 도로를 그대로 해서 건물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복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개발 도시계획과 도시재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도 좀 비교적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례는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면 특히 110쪽에서 111쪽에 오게 되면은 도시 재생과 관련한 내용들도 좀 나오고요. 이제 도시 재생 같은 경우에 도시 재개발은 이제 정부에서 좀 주도한다면 도시 재생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주민 커뮤니티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유사한 형태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 나서서 하게 되면은 금전적으로 이렇게 많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철거 재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느낌이 나기보다는 약간은 수복 재개발과 좀 유사한 성향을 나타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은 많은 단어를 짧은 시간에 좀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좀 꽤 지났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